저는 이혼은 실패라고 생각해요. 결혼 생활에서 실패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거를 실패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해요. 왜냐면 실패를 실패라고 인정을 해야지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근데 나 혼자 그거를 아니라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혼 후의 삶이 중요하고요. 내가 정말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인생으로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려면 실패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아마도 실패를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실패는 반드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실패라고 인정하셔도 됩니다. 이혼하는 사람은 예전보다 언제나 상대적인 비교가 좀 중요하죠. 예전보다 좀 더 많아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 주관적인 느낌인데요. 예전보다 많아졌다. 그리고 예전보다 좀 더 타이밍이 빨라졌다. 이혼을 선택하는 타이밍이. 예전보다 많아진 거는 뭐 대부분 이유를 알겠는데 타이밍은 왜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 신중하게 하고 이혼은 신속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보다는 아직은 덜 빠르긴 하지만 내가 10년 참을 걸 5년을 참는다든지 그렇게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거죠. 이혼을 선택하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혼을 신속하게 하려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그냥 기분이 나빠서 욱해서 이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혼을 하지 않았을 때, 이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 때 이 사람과 나의 결혼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떤 모습일지, 예, 그것을 예측하는 능력이 예전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이제 이혼도 팍팍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요, 인내심 테스트가 아닌 거죠.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누구라도 참으려고 내 인내심 테스트 하려고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을 하는 분들조차도요, 결혼 왜 하셨냐고 물어보면요,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을 본인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결혼하는 부부는 대부분 당연히 사랑했으니까 결혼을 하겠죠. 왜 이혼을 하나요? 이혼 사유 탑 뭐 1부터 5까지 뭐 몇 개 매겨줄 수 있다면요. 아니 근데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는데. 또 그건 또 무슨 말인가요? 제 이혼 상담할 때 결혼하는 과정도 여쭤봐요. 근데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은요, 뭐 10, 20%? 그 정도? 조건이라도 그럼 제대로 체크하고 결혼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보통은 결혼 정령이가 됐어요. 결혼 정령이가 됐는데 나 결혼하고 싶어. 근데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애가 그 풀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괜찮아.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생각보다 많다. 사실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애정과 신뢰로 하는 거지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애정으로 한다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래야지 오래 가요. 사랑은 오래 안 가잖아요. 사랑은 뭐 길어야 2, 3년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사랑 안 하니까 이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 생활은 애정하고 신뢰 이 두 가지 바퀴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미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요, 약속을 깬다? 그러면은 결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혼 사유는 어떤 게 요즘에 좀 많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불륜은 뭐 빼놓을 수도 없고요. 불륜은 가장 많은 이혼 사유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뭐 폭행도 있고 가정폭력이 사소하더라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그릇을 깬다든지 그런 것도 다 폭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들, 뭐 경제적인 부분이 투명하지 않아. 이혼할 때 오시는 분들 보면요, 상대방 재산을 몰라요. 월급도 몰라요. 요즘 그런 커플 꽤 많던데요? 예, 요즘은 젊을 때부터 그렇게 하기도 하죠. 공동 통장을 만들고 나머지는 관여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긴 한데,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혼할 정도로 관계가 깨지면 몰라요. 아무것도.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별거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유를 아우르는 한 가지 사유가 있어요. 아무도 불륜했다고 이혼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정폭력 있다고 이혼하지 않아요. 그것만 이혼하지 않는 거죠? 왜 이혼을 결국은 하냐면, 자, 불륜이라는 건 갈등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불륜했어? 그래도 대부분은요, 그래 한 번이고 상대방이 인정하고 잘못을 비면 나는 용서해줄 마음이 있어요. 이미 그걸 깔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를 안 해. 그럼 열받죠. 용서를 구하지 않아. 내가 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혼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폭행이 있어.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참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대신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9등급에 다시 이어지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9등급은요, 인간 관계에 적용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는 결혼 배우자, 결혼 생활에 적용해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심지어 불륜한 것도 너 때문이라고 해요.
내가 불륜한 건 너 때문이야. 네. 네가 나를 외롭게 했잖아. 네. 내가 뭐 돈 벌어다 주는 ATM기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의 불륜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결국은 왜 이혼을 하냐면 대화가 안 돼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에서도 바람을 피운 게 아니고 그 가해자분들이 배우자가 뭐 애정 표현이 좀 적으신 분들 있잖아요. 애정 표현도 없고 너가 스킨십도 없고 허락도 안 해주는데 내가 바람 나는 거다. 이건 너한테도 잘못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여기서 궁금한 거는 당연히 그 사람이 잘못 100%지만 그러면 그 이제 애정 표현도 너무 없었고 이제 밤에 하는 그런 관계도 아예 안 해준 분은 잘못이 아예 없는 건가? 를 여쭤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상담을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요. 저도 너무 소홀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래서 저도 잘못했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시비를 가릴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고력이. 그래, 내가 그러면은 왜 이 사람이랑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겠죠? 모든 일은 인과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얘랑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성관계는요, 이거를 하는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싫은데 나의 거부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졌지? 아이가 어려. 나는 맞벌이야. 여자분이에요. 일도 해야 돼. 집에 오면 아이도 봐야 돼. 가사도 해야 돼. 남편은 도와주지 않아. 독방 육아를 하고 있어. 그럼 몸이 너무 피곤해요. 성관계를 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나를 독방 육아하게 만든 건 누구예요? 역시 또 남편이거든요. 그렇게 원인을 따져가면 내가 물론 나도 잘못한 면이 있겠죠. 0은 아니겠지. 근데 내가 잘못한 게 1이라면 제가 잘못한 게 99예요. 그러면 얘가 나쁜 사람이지 우리 똑같이 잘못했다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대화가 안 돼서 대부분 이혼합니다. 근데 거기서 약간 이제 빠져나와서 질문 하나 드려보면 제가 살면서 저도 뭐 사람 만나는 게 직업인 거잖아요. 맨날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대화라는 거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살펴보면 뭐 연인 간도 그렇지만 부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가 이 시비를 정확하게 가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누가 뭘 잘못했고 이거를 인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플러스로 제3자에서 이제 나라는 사람을 보았을 때 내가 객관적으로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나랑 감정이 들어가고 내가 이해관계 들어가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문제가 저는 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합리적인 상식과 기준을 가지고 이게 판단이 되면 싸움이 사실 일어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누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저도 뭐 알겠다고 하겠죠. 누가 날 죽인 것도 아닌데. 근데 여기서 잘못했다고 안 하면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사람이 저는 살면서 너무 적다. 제 인생의 결론 아무리 쳐도 20%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비를 왜 못 가리는지 아세요? 나 때문에 내가 들어가니까요. 내가 들어가지. 근데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지는 알긴 알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근데 왜 그거를 넘어가냐면 사실은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연애할 때 예를 들어볼게요. 연애할 때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맞아. 이건 잘못됐어. 근데 나는 말을 못해요. 그 말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난 어차피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건데 그렇게 기분 상한 말 하지 말자. 넘어가자. 그렇게 해서 안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결국은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 나의 욕심. 그것 때문에 사리 분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가스라이팅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요, 제가 어떤 분까지 봤다면 굉장히 심각한 폭력이에요. 그런데도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아빠한테. 맞는데도 이 엄마가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인지를 몰라요. 그 정도까지 사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분명히 조짐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나의 욕심으로 넘어가는 거. 그때 정확하게 말을 하고 이게 상대방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가요. 문제 제기조차 못하는 건요.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극기복례, 너의 욕심을 이겨내고 사리로 돌아가라. 이거를 계속 주문처럼 되새기셔야 돼요. 아까 이혼 사유로는 불륜, 폭행, 뭐 경제적인 거 그리고 그 밖에도 뭐 당연히 성격 차이 이런 거 있을 텐데 어떤 경우를 반드시 이혼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폭행인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폭행도 제가 말씀드린 폭행도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혼도, 그러니까 불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문제 해결 메커니즘이라고 전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문제든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내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문제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 이거 문제가 맞아. 인정을 해주고 세 번째는 함께 노력을 해야 돼요. 요 세 가지 메커니즘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 중에 하나라도 작동 안 하면 이혼하셔야 됩니다. 빨리. 그게 아무리 사소한 문제여도. 근데 가장 심각한 건 문제 제기조차 못한다는 거.
왜 문제 제기 못하냐면요. 내가 얘기했는데 이미 학습이 된 거죠. 얘기해봤자 얘는 안 변할 거야. 어차피 이혼 안 할 거니까 그냥 참자로 가는 거. 이거는요. 참아봤자 어떤 미래가 펼쳐질 거냐면 나는 점점 더 내려가게 돼요. 점점 더 참고 점점 더 비참해질 거고. 부부는 대등해야 돼요. 근데 계속 참잖아요, 한쪽이. 그럼 나중에는 터져서 나오는 게 우울증. 아니면은 정말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밑에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에요. 가정부도 못 돼요. 가정부는 돈이라도 받죠? 이 사람은 그냥 하인이에요, 하인. 그 상태를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함께 얼마나 올바르게 대화할 수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군요. 문제 해결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사람이랑 결혼할까 말까도 결정하는 요소고요. 이혼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아니면 결혼 이혼이 아니더라도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 거죠. 그리고 또 변호사님이 이혼은 실패를 한 것을 인정했다라는 말을 좀 하셨던데 요건 어떤 의미예요? 제가 이혼을 했잖아요. 네네. 저는 이혼은 실패라고 생각해요. 결혼 생활에서 실패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거를 실패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해요. 직접적인 단어를 말한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왜냐면 실패를 실패라고 인정을 해야지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근데 나 혼자 그거를 아니라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혼 후의 삶이 중요하고요. 내가 정말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인생으로 보여주면 돼요. 그걸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저는 실패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려면 실패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아마도 실패를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실패는 반드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실패라고 인정하셔도 됩니다. 야, 인정이라고 하니까 지금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게 그때 제가 했던 조언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듣고 싶은 건데요. 제가 정말 친한 여동생 중에 이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혼을 하고 이제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거잖아요. 우리 이제 같이 모이는 이제 친구들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다 저 빼고는 야 괜찮아 요즘 이혼음도 아니야 뭐 다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저는 이제 그 친구랑 또 되게 친하거든요. 여자 동생인데 내가 정말 너 아끼는 거 알지? 다 알지. 흠이 아니진 않은 것 같아. 사회적인 시선은. 근데 이혼은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앞에서 말하지만 뒤에서는 그 안 좋다라는 생각도 있고 편견도 있고 분명히 너가 소개팅을 나가면 불이익이 있을 거야. 다만 근데 너라는 사람은 그걸 뺀 너라는 사람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너를 지금 더 가꾸고 하면서 나는 다시 뭐 소개팅이든 뭐 선이든 그렇게 하면 나는 결혼을 진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거를 너가 지금 다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다 똑같아 뭐 요즘 아무 흠도 아니라고 말하고 나가는 거는 현실에 부딪혔을 때 더 큰 아픔이 있을 것 같아. 안 좋을 수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좋은 조언인가 나쁜, 물론 그 친구 지금 요즘 결혼해 행복하게 사는데 그 조언을 서로가 그때 잘한 조언일까 못한 조언일까 생각할 때 있거든요. 저는 잘하셨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빼고. 저도 상담할 때 이혼을 두려워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이혼하면 당연히 사회적인 낙인이 있고 이혼녀로서 그런 시선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런 시선을 받을 거다. 근데 결핍이 생기는 건데 세상에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결핍을 메꾸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나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방금 작가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것만 빼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것까지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고. 네. 그리고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왜 사는지에 대한 먼저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삶이라는 거는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실패든 성공이든 경험을 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상담할 때 대부분이 그 결혼 생활, 실패한 결혼의 기억을 똑 떼서 버리고 싶다고 하세요. 근데 그래서는 이것도 난데 이걸 어떻게 내가 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조차 그러니까 모자이크로 보는 거죠. 이거조차 내가 인생이라는 그림을 만들어 가는데 모자이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금박 은박처럼 네. 장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박이지 네. 버려야 될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리고 연령대별로 이혼 사연금 요즘 좀 다른 편인가요? 뭐 30대, 40대, 50대 아니면 이제 60대 이후 항원 이혼 좀 다른가요? 아니면 대부분 비슷한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대화가 안 되는 거. 근데 항원 이혼은 조금 다른 게 항원 이혼을 하시는 분들은요. 대화가 이미 안 되는데 그렇죠. 참고 살았어요. 근데 그 참고 사람이 죽을 때까지 참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
희망이 있으니까 참은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이 무너졌을 때 황혼 이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희망이 뭐였냐면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만 나이가 들면 괜찮아지겠지. 나를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거 알아주겠지. 그리고 쟤도 이제 성질이 좀 죽겠지. 그래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겠지. 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참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아직도 그러는 거죠. 계속 때려. 그리고 계속 막 폭언을 해. 나 더 이상 참을 순 없다. 그래서 이혼을 하시는 것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황혼 이혼은. 오늘 말씀하시는 가운데도 뭐 노너, 공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또 결혼 수업이나 이혼 수업 강의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아류노노인데 아까도 아류노노 한번 언급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뭐고 이런 결혼과 이혼에 계속 접목해서 이야기하신 어떤 이유가 있나요? 가장 좋은 거는 결혼을 신중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혼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신중하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좀 많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결혼이 법률혼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결혼하는 거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건데 어떤 권리 의무가 나한테 발생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혼 수업의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을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기 위해서 아류 논어를 갖고 온 거예요. 아류 논어는 뭐냐면 논어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논어의 그 문장들이 그냥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뭐 교양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내가 어떤 선택을 지금 내리는데 직접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기준과 같은 느낌이다 해서 그거를 나만의 논어를 만들어 가라. 그래서 아류 논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러니까 논어는 2500년이나 지속되어 온 인간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처세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걸 통해서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그런 이제 기술을 닦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자, 이번에 좀 불륜 좀 더 자세히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현재 2025년이죠.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는 요즘에는 어디가 많나요? 이게 사실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나죠. 모든 곳. 모든 곳.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이다. 일반적인 곳은 뭐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겠지만 충격적인 장소일수록 우리가 더 놀래고 그렇죠. 뭐 그런 의외의 장소 그런 데들이 많이 회자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충격적인 장소는 병원이었어요. 여기도 뭐 직장이잖아요. 간호사 뭐 그다음에 의사 뭐 거기 행정하시는 분들. 직장 내에서도 불륜이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의외적이지만 병원이라는 공간은 선생님이 있고 환자가 있고 간호사들 이렇게 있는 그렇죠. 곳이잖아요. 그리고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사를 놓는다든지 하면서 신체 부위를 어느 일부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그런 곳에서 그런 불륜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뭐 굉장히 변태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더 충격적인 장소인 것 같아요. 병원. 일단 뭐 가장 많이 대표적인 건 사실은 직장과 동호회와 동창회인 거는 뭐 베스트셀러인 거겠죠. 스테디셀러. 관계에 사람을 일단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 그다음에 뭐 웹을 통해서도 많이 만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무작위로 만나는 거예요. 뭐 SNS는 뭐 오픈 채팅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근데 그 조건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미 유부녀인 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뭐 신체적인 그런 걸 보고 만나는 거죠. 아니면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집단 그 스와핑이라고 하나요? 스와핑을 자기 아내랑 같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아내를 원래 아내는 그런 분이 아닌데 이 남자분이 이제 그런 성향인 거죠. 아내한테 모텔로 오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남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가고. 근데 그 아내가 거기 가요. 동의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왜 가셨냐. 그러니까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본인은 싫은데 갔대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하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드셨던 거예요? 물론 하지는 못했다고 했어요. 하지는 못했는데 모텔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갔냐. 누가 끌고 간 것도 아닌데 왜 가셨나요? 말을 못해요. 이런 식으로 사리분별이 무너지기 때문에 옆에 누가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아마 다음번에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 작년에 가장 핫했던 데가 러닝크루잖아요. 요즘 그러면 러닝크루에서도 불륜이 좀 일어나는 사건들이 늘어났나요? 동호회는 워낙 많아서 사실 뭐 달리기 많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군인 불륜 사건이 이제 많이 있는데 군인 불륜의 동호회인 거죠. 군인들은 오지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요. 같이 뭐 산책할 사람, 같이 뭐 운동할 사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인간관계가 워낙 좁은 곳이기 때문에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불륜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륜을 하기 위해서 사실 뭐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가는 건 아니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붙인 사람.
모으는 사람은 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다 부대 사람이에요. 다 알아. 누구랑 불륜했는지 다 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게 되게 폐해가 큰 거죠. 그럼 배우자 두고 바람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와 이유는 뭔가요? 논어에서도 이런 게 나오나요? 공자나? 인간 등급의 하나로 나오죠. 네. 그런 사람을 공자는 썩은 나무나 똥이 섞인 흙으로 빚은 담장? 아니면 뭐 짐승? 다 나옵니다. 논어에.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사실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는데 불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이성 간의 불륜도 있고 동성 불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랑 불륜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업소녀랑 이제 뭐 사랑에 빠지는 분도 있고 다 보면은 질이 나쁘고 그러니까 공자의 표현에 의하면 원래 타고난 질도 나쁘지만 문도 나빠. 그거를 갈고 닦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행동을 하는 불륜을 한다는 사람들은. 네. 그럼 결혼 전에 바람 필 사람이 좀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관상이나 뭐 성격상의 특징이라든가. 저는 사실 관상이나 사주는 네. 사주로는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전 사주는 안 믿고 솔직히 재미로는 보지만 저도 관상은 그래도 한 7, 80%는 좀 맞는 느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 좋은 사람은 아니다. 그런 분들 있어요. 아버지가 불륜을 했어. 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내 결혼의 조건은 무조건 불륜하지 않을 사람이야.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불륜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애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불륜을 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믿고 결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를 하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 중에 저 사람이 불륜을 했잖아요.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요. 불륜 안 할 거라고 믿고 결혼을 해요. 네. 100%. 그렇죠. 누가 그런 상황 결혼하겠어요. 아니, 심지어는 연애할 때 막 양다리 걸치고 내가 결혼식 하기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던 걸 알아도 결혼하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자기 욕심인 거죠. 극기봉래가 안 된 거고. 네. 결혼 생활 중에 누구라도 불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는 그렇다고 걔를 막 의심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고요. 그냥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나는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인생의 질문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